저는 평생 그 기자라는 직업만 했습니다. 예, 기자라는 직업을 했는데 84년부터 기자라는 직업을 했고요. 그것도 코리아 타임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영어신문, 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유엔 참전국들한테 어떻게 한국의 전황을 어떻게 영어로 해야 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총장을 하셨던 김아란 박사가 영어신문 코리아 타임스를 창간을 해가지고 50년 11월 1일 날 이제 창간을 해서 쭉 만들다가 경제부총리를 했던 장기영 부총리가 한국일보를 인수를 한 다음에 코리아 타임스까지 인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기자 생활을 쭉 했습니다. 한 23년을 했고요. 저는 아직 영어신문에서 이제 영어로 기사를 써가지고 23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아직 미국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이게 못 간 것이 뭐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안 간 거냐 못 간 거냐 그렇게 묻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강의랍시고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론에 매달려먹고 또 다만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있으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야 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 지난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저는 5천년 역사라고 하는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5천년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역사학자 입장에서야 이게 우리 역사가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5천년이냐 3천년이냐 2천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와 역사 이해는 나올 때는 문자, 글을,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천부경만이 있습니까? 그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인 경전인 천부경도 있고, 그래서 또 과거에 우리 명백한 당군의 역사가 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행하는 옥스퍼드 상스크리트 딕셔너리, 상스크리트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부다, 부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펴낸 상스크리트 사전에 부처, 붓다, 불교를 창시한 붓다는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다누라자의 후손이다. 다누가 바로 단이고 단군이고 라자는 킹이라는 뜻이죠.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천부경, 그러니까 지금 이 규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규역에 3가지 책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남아있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주나라 때 틀이 잡혀서 주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주자는 뭐 주나라 주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두루 주자를 이제 뜻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 규역이 있고 연산역이 있고 귀장역이라는 게 있는데, 귀장역과 연산역은 기록이 없어졌고요. 우리 한역이 있습니다. 한역. 우리 한민족이 가졌던 역, 그 한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천부경 81글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규역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은 천부경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규역을 한 20년 공부를 하고, 그것도 뭐 이렇게 한문풀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규역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수학적 원리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천부경을 해석을 하니까 과학 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천부경을 그냥 검세 이해를 했습니다. 천부경 이해하는데 과학적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천부경을 이해하니까 그 뜻풀이가 아니고 그 검세 이해됐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경제 중에서는 제가 뭐 불교 경제를 많이 읽은 건 아닙니다만 불교 경제는 이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 이 지구가 탄생한 이 우주 탄생과 이 생성돼가는 과정의 이 원리가 천부경이라면 불교의 경제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경전을 하나만 꼽아라 하면 저는 반야심경을 꼽겠습니다. 반야심경은 260자인데, 네, 260자고요. 마지막에 이제 3번 반복하는 그 구절을 그냥 한 구절로 그대로 하면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2글자가 더 있어가지고 262자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 반야심경에 2자 넣은 거는 없어도 되고 뭐 있을 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60자와 61자에 이 원리를 담을 수 있다는 건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탁을 받고 제가 처음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나 세계 최고인 20가지 얘기를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본 건데 이거는 그냥 10가지만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우리 어렵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좀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우리 한번 공유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일종의 그냥 구식 맞추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거고요. 사실은 우리 국토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자연과 거기에서 나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뛰어난지를 한번 보자 라는 게 이제 제 원래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반도 지형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연구를 하든 어떤 사람을 처음에 딱 바라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을 연구를 하든 아니면 어떤 현상을 연구를 하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사람아, 나무를 먼저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숲을 먼저 보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서 끝납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라는 얘기에서 끝났는데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한 60점 정도 주면 될까? 그럼 우리가 이게 점수를 환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사물과 현상을 제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바라보려면 빠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빠르게 바라보려고 하면 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보고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된다. 그러면 북한산을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의 모습 다르고 송추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 다르고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의 모습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북한산이라고 하는 산이 정릉 쪽에 있는 숲도 있고 그 너머 언덕배기 너머의 숲도 있고 그 숲이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전체의 모습을 항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것이 사물과 현상과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그렇게 바라봐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가
두뇌가, 사람의 두뇌가 그런 식으로 사물과 사람과 현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뇌는 전체를 대강 파악한다. 우선 딱 보면 어떤 사람을 봐도 아 저분은 참 선하게 생기셨네. 참 얼굴이 참 밝고 막네. 아 저분은 굉장히 씩씩해 보이네. 저분은 좀 뭔가 음흉해 보이네. 라는 그런 인상을 바로 받는다. 중요한 것은 참 재밌는 것. 재밌는 것은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인상이 오래 간다. 그렇게 말씀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경우에 한정을 하면 서양 사람들이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들이든 첫인상을 굉장히 뭐 1분이나 3분 안에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사람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첫인상을 보고 이 사람의 판단을 할 때 보는 포인트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미국 사람, 우리는 딱 첫인상을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보겠어요? 우리는 눈을 봅니다. 얼굴 중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을 먼저 마주치고 눈을 보는 거지 다리부터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눈을 먼저 봅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하고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입을 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입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사람들은 눈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비자국에서 야, 이 사람은 관상이 좋네. 관상이 좋네 하면 관상은 뭐냐? 관상은 심성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관상이다. 그러면 그 심성이 얼굴에 상으로 나타날 때 어디에 가장 마음이 많이 투영되겠느냐? 그게 눈이다. 눈인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뇌가 전체를 대강 파악하고 부분을 대강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한번 지구위를 갖다 놓고 한번 우리가 본다고 상상을 하면서 지구위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 안에 있던데 이제 지구를 우리는 이제 지구를 다 머릿속에 두고 있으니까 전 세계 도시에 발달된 문명이나 국가들은 북반구에 다 치우치죠. 북반구에 있죠. 지구의 북쪽에 있는 북반구에 있으면서 중위도, 북극도 아니고 적도 지역도 아닌 중위도, 우리 한반도, 일본, 그 다음에 이 홍콩,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이태리, 그 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이 우리하고 위도가 이제 비슷하고. 그 언저리에 있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해서 산을 한 몇십 년 이제 다녔고 어릴 때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산에 나무하러 풀베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산만 한 50년 넘게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산을 많이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지 않다. 절대 좁지 않다. 그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 좁지. 인구가 지금 남쪽이 5천만 넘고 북한이 지금 2,400만인가 되는데 7천만 명이 여기서 지지고 먹고 먹고 살기에는 너무 좁다. 물론 평면적은 좀 좁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22만 제곱킬로미터고 일본이 3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보다 한 1.6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전부 70% 이상이 한반도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면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연면적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국토가 아니다. 그렇죠? 우선 첫째 저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호주나 브라질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보다 땅덩이는 크지만 이제 이 평야지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표면적이 그만큼 작은 거죠. 근데 우리는 뭐 70%가 전부 너무 이렇게 산이니까 우리는 연면적이 많다. 그러면 국토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는 거예요. 우리 작지 않다. 첫째. 그게 저는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으면은 페이지를 매기는데 페이지가 안 되네요. 그 두 번째 장에, 그러니까 3페이지가 되겠죠. 두 번째 장에 4번 제목에 한번 보십시오. 4번 제목. 네. 4번 제목에 보면 일본의 40% 정도밖에 그러니까 단면적, 그러니까 국토 면적이라고 하는 게 단면적입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표면 연장 면적이 아니고 우리가 집을 이야기할 때도 대지 몇 평에 건평 몇 평 하는 식으로 대지가 100평인데 건평은 뭐 700평, 800평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단면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다. 2차원 평면 공간에서 이거 평평하다고 보고 계산한 거고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미터고 우리는 22만 제곱킬로미터지만 표면 면적을 전부 다 계산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땅덩이가 크다. 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22만 제곱킬로미터 안에 무려 길이가 400km가 넘는 강이 6개가 있다. 그렇게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강의 길이를 찾아가지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네. 압록강은 백두산에서 천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무려 790km.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2000리인데 2000리. 네? 아니, 백리가 2000리죠. 2000리를 가는 거고요. 두만강은 547km, 대동강은 450km. 그러니까 두만강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크고, 세 번째가 이제 남쪽에 있는 낙동강. 낙동강이 낙동강이 514km, 금강이 514km, 낙동강은 더 크죠. 예, 금강이 6대강 중에서 가장 짧은 금강도 407km. 여러분들, 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길. 산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게 쉽습니까? 강을 타고 이동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야산이나 구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1000m, 2000m, 3000m는 이 산은 뭘 상징하냐 하면 가로막는다, 멈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교육 같은 데서 그렇게 산의 기능은 멈추게 하는 거죠. 산이 가로막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나 강은 뚫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길이죠. 그래서 그리고 강가에는 모래톱이 형성이 되고 삼각주가 만들어지고 강이 넘치면 그 모래가 넘쳐서 농토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물을 걸러서 먹고 해서 취락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순사 유적지 같은 것들이 전부 강가에 있거나 바닷가에 있는 거죠. 조개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산에도 물은 있지만 산에는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가 없고 처음에 인류가 태어났을 때는 버섯을 캐 먹는다든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건 나중의 일이고 그래서 결국에 강과 바닷가에서 사람이 살게 되는 취락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살 자연적 풍부한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려 400km가 넘는 강이 6개씩이나 있나. 그냥 400km를 편의상 내가 이제 짜는 400km가 넘는. 그리고 400km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강이라고 이름 붙인 강이 우리나라에 수십 개죠. 한반도에.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밖에 없다.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저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수사로서 그냥 듣기 좋지 않은 그런 수사로서의 금수강산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타고난 나라입니다. 타고난 나라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놓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을 북극에서 우리가 한반도를 딱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쫙 뻗어나와가지고 태평양으로 가는 딱 길목입니다.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해양국가이면서도 대륙국가인 거죠. 해양국가이면서 대륙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나라가 탕을 낼 수밖에 없는 지형입니다. 탕을 낼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이웃 나라 일본 얘기를 하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하는 짓이 장사치처럼 이게 미국을 아주 망쳐놓지 않습니까? 장사치처럼 한 것 못지않게 일본을 망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장 오래 집권을 했던 아베 수상이 일본을 망쳐놨습니다. 저는 아베 수상이 칭병, 제가 아파서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스스로 했는데 그거는 정말 칭병을 한 것이다. 병을 핑계를 대고 그만둔 것이다. 왜? 아베가 일본의 전후에 가장 오래 총리를 하면서 일본을 살리기는커녕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일본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다는 걸 알고 도망을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일본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아베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냉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을 저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고 일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또 정직하고 친절하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일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일본 국가는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베가 물러난 이유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막부 시대 때부터 고개를 쳐들면 고분고분 안 하면 사무라이들이 칼로 쳐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게 민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라이들이 칼 들고 설치니까. 그래서 일본은 나라에서 정하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잘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 실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코리아타임스에서 기자로 생활하면서 연구를 출입하고 핵 문제도 다루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원자력 발전 과정도 보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견학하고 보고 또 그런 걸 공부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졌을 때 제가 제 아는 지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참 슬픈 일이다.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의 30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체르노빌에서 엄청난 핵발전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마일 아일랜드 난 사고가 체르노빌에서 난 그 원자력 핵발전소 그 고로 사고만 놓고 보면은 더 심각한 건데 이 체르노빌은 왜 더 큰 피해가 났냐면은 이 소련 사람들이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발전소를
발전소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소련은 자본주의하고 경쟁을 하면서 무조건 크게만 짓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나 관계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리나 월성이나 이런 데 연구하는 이런 데 발전소 가보면요, 화면에 보면 이게 누런 이게 회색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네. 이게 이제 핵 발전소는 다중차폐 구조라 해서 2중, 3중으로 그 핵분열이 일어나는 도로 안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것이 2단계, 3단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중차폐 구조라고 하는데 마지막 구조가 그게 콘크리트입니다. 그 콘크리트는 두께가 3m입니다. 3m인데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콘크리트 안에 들어간 철근의 굵기가 제 팔뚝보다 굵습니다. 이 정도 되는 이 굵기의 철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서 뭐가 되더라도 이 마지막 3m 되는 이런 팔뚝 굵기의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 3m짜리 두께의 콘크리트 력이 이걸 막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폭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서 뚜껑이 없거나 폭발이 날아가 버리면 이게 이제 방사능이 공기 우모해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퍼져버린다는. 그런데 체르노빌은 그 마지막 차폐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체르노빌은 반경 20km 안에 그 핵발전소 반경 20km 안에 그 대도시가 없습니다. 한 몇십 킬로 가면 한 인구 한 30만 명이 사는. 그런데 도쿄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는 제가 딱 그 사고를 딱 접하는 순간에 일본 땅덩어리가 절반이 날아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 땅덩어리에 절반은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현재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일본 정부가 그 방사능 오염 실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같으면 그냥 막 정부가 내놔 그럴 텐데 일본 언론들은 말을 잘 듣거든요. 일본 언론들은 국익이라고 하면은 다 접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 정부 공개 청구를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는 저는 이제 일본을 이제 일 때문에 많이 갔거든요. 10몇 번 갔거든요.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오빠나 누나나 자기 가족 중에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거나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귀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 너무 오염되어 있다. 다만 그 실태를 일본 정부가 공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습이 안 되는 상황. 일본이라는 나라가 해체가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아마겟돈인 그런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아베 정권하고 아베의 정권의 운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베가 바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뭐냐? 일본은 전쟁을 하면 안 되는 평화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 이란국에서 그렇게 만든 거죠.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려고 했습니다. 그 평화헌법을 뜯어고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을 침공해 들어갈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거냐? 해일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로 가자.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가 나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절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 공포감, 일본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가 유전자에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없어요.
필리핀 태평양에서 남태평양에서 이 태풍이 싹 만들어져서 올라가 태풍 10개 중에 7, 8개가 어디로 갑니까? 우회전을 하면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야, 한반도를 딱 직통을 하니까 또 한라산이 딱 1950m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태풍이 몰려올 때 구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비폭우 쏟아질 때, 한 시간에 뭐 시간당, 100mm, 200mm, 300mm 막 이렇게 폭우 쏟아지고 난리가 날 때 그 폭우가 내리는 구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육안으로. 500m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하늘에서 그 뭐, 한라산 1950m밖에 안 되는 높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엄청난 비를 먹은 구름이, 바다 위에서 한 600m, 700m, 800m를 싹, 몰고 가는데, 앞에 1950m 딱 산이 버티거든요. 그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리고 태풍이 오면은 안 좋으면 바람의 피해도 크다는 거죠. 비만 오면 괜찮아. 비만 곱게 오면 많이 올수록 좋죠. 비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태풍에 바람은 이리 가고 비는 한반도에 많이 쏟아진다 이거예요. 예. 특히 남부 지역들. 그러니까 그거는 한라산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예요, 우리.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베는,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일본 사람들의 잠재에서, 유전자의 잠재되어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아베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매일 일본 경기에 나올 때 나오는 얘기가 L자 침체, 장기 침체. 우리보다 훨씬 긴 장기 침체를 경기가 이렇게 원래 경기는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좋아졌다가 사 내려갔다가 또 바닥을 치며 올라갔다가 뭐든지 이렇게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 순환의 원리가 우리 태극기 안에 있죠. 태극이 이렇게 있잖아. 태극이 이 태극 우리나라 이 태극을 선을 그어놓고 펼쳐놓으면 이게 파도처럼 순환하는 곡선이에요. 그죠?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맞붙여 놓으면 태극이 되는 거고, 이걸 펼치면 이런 거잖아요. 그거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유전자 속에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가 있는 데다가, 핵발전 사고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아베가 평안법을 고쳐가지고, 뭔가를 우리한테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뉴스를 볼 때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 제가 예를 듭니다. 미국에 9.11 테러라고 있었죠. 9.11 테러가 왜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현대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역사를 딱 둘로 나눈다. 우리 사람을 나눌 때는 뭐 남자 여자로 나누듯이 미국의 역사를 딱 둘로 나누면 9.11 테러 이전의 미국과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의 역사는 나눕니다. 왜 그렇게 나누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나눕니까? 왜 그렇게 나누겠어요? 건물 하나가 무너져서? 세계무역센터가 넘어간 거?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 하는 행동을,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볼 때, 그걸 이제 볼 때 우리가 기초를 좀, 중요한 몇 가지 대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제가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예로. 미국은, 공화당, 이제, 이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가 졌거든요. 트럼프 저 땡깡 부려봐도 저 오래 안 갑니다. 장사치기 때문에, 장사꾼이기 때문에 저 땡깡 부리는 척 하다가, 그래도 그리고 땡깡을 길게 부려봐야 미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넘어갈 겁니다. 뭐 지지자들이 뭐 폭동하는 거야 좀 일어나겠지만 주 방위군이 들어가서 정리할 거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혹은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미국 정부에 변하지 않는 딱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국익을 분류하는 기준과 방법은 안 바뀐다. 미국의 국익 분류법. 네, 그건 안 바뀝니다. 이거 제가 그냥 참고로 열어둔 거고요. 그리고 왜 9.11 테러 이전과 이후로 미국의 역사를 나누냐, 미국 사람들이 나누냐면, 미국이,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현재 미국만큼, 미국의 식민지의 시초인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미국만큼 전 세계에 이런 대규모의 군대를 전 세계 곳곳에 파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독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순전히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터키를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물론 그게 없다고 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 물론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터키도 도움이 되고 독일도 도움이 되지요. 서로 도움이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본토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전쟁을 본토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일본이 실수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나중에 혹시 그냥 영화 도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그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끝장면이 뭐냐면 일본이 원래 전쟁을 선포할 때는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건데 일본은 진주만을 먼저 기습을 한 다음에 미국이나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해군 제독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이 음모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일본이 전쟁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역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주만에 있는 일본이 공격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공격해 올 걸 알고 하와이에 있던 함대 본대를 미국으로 이미 빼놨다. 어쨌든 그거는 제껴두고 어쨌든 그래도 2차 세계대전인데도 일본은 그렇게 동남아를 접근하고 중국 시베리아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전부 다 장악했으면서 태평양 대부분을 장악했으면서도 미국은 근처도 못 갔다. 고작 하와이밖에 안 돼. 그래서 미국은 어떤 경우도 전쟁을 본토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이거는요 미국이 전쟁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정규전도 아니고 테러 문제 하나 나와가지고 비행기 몰고 와가지고 그 자본주의의 심장부라고 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를 무너뜨릴 거예요. 이것이 미국 사람들한테 줄 충격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가 없는 땅에 산다는 것이 원초적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얼마나 일본 사람들한테 충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에 이제 시민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한국은 말이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집회하면
뭐 대학로고 서울시청이고 뭐 서울여가피고 시청이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10만 명, 뭐 3만 명, 뭐 5만 명 아무리 적게 와도 몇천 명씩 그냥 모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하든 노동자 집회를 하든 시민운동하는데 집회를 해도 좋은 운동인데 좋은 운동이라도 50명, 100명이 안 모여요.